그래서 실제로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이 진짜 거품이 너무 심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금리 인상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임성배 TV 보동과 텐데크 제가 이제 20년 동안 부동산에 대한 투자나 강의나 컨설팅 등을 하면서 정말 많이 들었던 얘기가 집값이 이제 하락한다, 폭락한다, 또는 지금의 집값이 거품이다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2003년도부터 2021년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얘기들을 집값 하락에 대한 얘기들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집값 하락에 대한 것들을 믿고 맹신하신 분들이 정말 후회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최근에 집값 하락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집값이 거품이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인터넷에 집값 하락 또는 집값 거품, 폭락 이런 부분들을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 너무나 많은 영상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그 영상들을 제가 쭉 서치를 해보니까 절대로 그 영상을 보면은 이제 집을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러한 영상들을 보거나 아니면은 많은 그러한 자료들을 보면서 집값이 정말 폭락할 것 같고 정말 거품이 너무나 많이 껴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부동산을 하면서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불장의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부동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그런 시점이었고, 무리해서 투자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2007년도에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 또는 뉴타운 이런 것들이 바람이 불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를 그냥 공부도 안 하고 집이 있으면, 주택이 있으면 계약금 먼저 보내고, 최근에도 그런 시장이 지속되고 있었죠. 그렇게 그때 당시에도 연끌을 해가지고 주택수를 늘리기 위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면서 이제 집값의 조정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도 어떤 얘기들이 정말 많았냐면 금리에 대한 부분들, 제가 며칠 동안 지방에 갔다 왔더니 금리에 대한 얘기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 부분의 영상들도 제가 추후에 찍을 예정이지만, 그때 당시에도 제가 강연이나 강의를 했을 때 어떤 얘기가 많았냐면,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하니까는 한국도 금리를 인상할 것이고,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은 그 대출 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폭락할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물론 지금하고 그때의 시기는 조금 틀립니다. 하지만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바로 즉각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는 건 아니고요. 시차가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가지고 금리가 높다고 부동산 가격이 무조건 하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리 인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재반 상황이나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부동산은 신의 영역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 단순한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이 단편적인 부분으로 부동산 가격을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수요 공급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수요 공급에 의해서, 공급이 많으면 주택 가격이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시대적 상황이나 배경, 그리고 사람들의 심리, 욕망 이런 것들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들은 생물처럼 이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2003년도부터 부동산을 했을 때부터, 그때 시기 때부터 부동산이 거품이다, 폭락이 온다 하시는 유명한 분들이 있거든요. 지금도 폭락을 계속 외치고 있어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됐느냐, 지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분들은 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또 폭락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거품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저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좀 드려보고 싶어요. 부동산이 정말 거품이고 폭락했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은 어디서 잘 겁니까? 바닥에서 잘 겁니까? 내 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폭락을 하고 거품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의식주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그거죠. 두렵고 어렵고 힘들겠지만 내 집 마련 한 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부동산이 거품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많은 분들, 제가 너무나 많은 분들을 만나봤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 하나의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지금 뚜렷하게 기억이 나는데,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 주식의 가격이 반토막이 나고 부동산 가격들이 조정을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조정을 받고 했을 때 제
가장 가까운 지인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그분이 주식이 계속 폭락을 하고 부동산 가격이 계속 떨어질 것이다, 폭락할 것이다, 일본처럼 될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저를 만날 때마다 누누이 했거든요. 저보다 좀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그분의 말을 반대하지 않고 그냥 잘 들어줬어요. 그런데 그분이 얘기한 대로 진짜 주식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부동산의 가격이 계속 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외곽 지역의 대형 아파트들은 정말 폭락 수준까지 떨어지고 사람들이 주택을 더 이상 사지 않고,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그리고 많은 건설사들도 주택의 공급이 많이 늘려야 되는데 공급을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주택 가격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사지 않는 거예요. 분양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008년부터 2012년도까지 조정을 받으면서 주택 공급의 착공량들이 이제 줄어들게 되면서 추후에는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저금리의 기조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서 주택 가격이 상승 곡선을 오르면서 이제 임대차 3법이라든가 정부의 정책과 맞물려 가지고 또 대세 상승을 이루게 되죠. 그때 당시에 제가 지인한테 물어봤습니다. 이제 술을 한잔 하면서 물어봤어요. 제가 이제 부동산을 오랫동안 한 것을 그때 당시에 5, 6년, 7년 정도 한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그런 것들을 저한테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성배니가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투자도 많이 하고 하는데 지금 봐라. 내가 얘기한 대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느냐, 주식 가격 떨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가 선택한 게 틀린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저한테 얘기하면서 본인의 생각이 맞다는 것을 이제 주입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제 생각은 어땠냐? 저도 두려웠어요. 저도 많이 두려웠고, 그분의 말이 정말 주식 포인트가 몇 포인트 갈 거다, 이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을 얘기했을 때 계속 떨어지는 것들을 계속 맞췄고, 그때 시대적 배경이 그랬기 때문에 이제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경제학을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었는데 그분의 말이 계속 맞으니까 저도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부동산은 시간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이미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도 내가 버틸 수만 있다면, 이 부동산을 던지지만 않는다면 그래도 원상복구하는 시기가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분이랑 술을 진하게 한잔하면서 얘기했을 때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부동산 가격이 폭락합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주식 가격이 떨어집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시점을 얘기하면서 얘기했습니다. 하면서 결론적으로 제가 또다시 하나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니까 그분이 하는 것은, 결론은 그거예요. 떨어지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사겠다는 겁니다. 결론은 부동산을 사겠다는 거예요. 주식을 사겠다는 거예요. 다만 자기가 원하는 가격보다 너무나 높기 때문에,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가격이 하염없이 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지금 그 얘기가 맞아 떨어지고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의 한정된 자원 안에, 포커스 안에 들어오게 된다면 본인도 부동산을 사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부동산이 거품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런 거를 봤을 때는 그냥 웃어요. 그 데이터 따위를 가지고 이 부동산을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데이터를 가지고 부동산을 예측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들은 조클래스의 부자가 돼 있어야 돼요.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저는 항상 영상들을 찍을 때 저를 믿지 말라고 얘기하죠. 저 역시도 미천한 사람일 뿐이에요. 한 명의 인간일 뿐이고, 이 부동산의 영역을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오를지 내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다만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많이 올랐고 공급 과잉이 되고 부동산 조정이 되고 금리 인상으로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해가지고 부동산 양도세의 완화가 이루어지고 해가지고 공급 물량들이 많은 시점에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는 있지만은 그 타이밍을 내가 예측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측하지 않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입지가 좋은 것에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내가 투자를 해 나가고, 내가 무리하지 않고 대출을 활용해 가지고 올인할 수 있다면 시간이 지났을 때는 이 자산의 가치가 상승한다는 거예요. 거품이라고 하는 사람들, 부동산 폭락을 외치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한다? 이 부동산을 소유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도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그분은 부동산을 소유했느냐? 소유 못했습니다. 지금도 소유 못하고 월세에서 살고 있어요. 참 그런 것을 봤을 때 너무나 안타깝죠. 하지만은 본인이
선택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삶은 똑같을 수가 없죠. 삶이 틀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락을 외치고 거품을 외치는 분들은 계속해서 거품을 얘기할 거고 폭락을 계속해서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영상들을 보고 그런 것을 믿는 사람들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주택가격이 거품이라고 해가지고 떨어진다고 해도 주택을 마련하거나 투자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은 지금 현재 부동산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내 집 마련을 하고 주택수를 늘리고 자산의 이득을 보고 자산의 그 개수를 늘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과 같이 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대출이 축소되고 정말 투자하기 어려운 이 시장에서도 부동산 투자를 공부해가지고 계속 하려고 하고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부동산의 상품들을 투자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주택이 폭락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품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이 주택의 가격이 폭락하게 된다면 그들은 역시 똑같이 주택 가격이 폭락한다고 해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맞춰서 또다시 대응하게 될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늘 계속해서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상관없이 거품이 많이 꼈거나 거품이 많이 끼지 않고 하락하거나 이거와 상관없이 늘 그들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고 최선의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시간이 지나게 됐을 때 거품이라고 얘기하고 더 떨어졌을 때 사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항상 전세나 월세를 살면서 신세 한탄을 하겠지만 그리고 외곽으로 계속 밀려나면서 전세나 월세를 살겠지만 임차인으로서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거나 거품이라고 생각해서 떨어지는 그 타이밍 속에서도 계속 내가 투자를 하고 노력하시는 분들은 자산이 계속 시간이 지나가면서 늘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들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안 좋은 그런 댓글들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운이 좋아서 부동산 가격이 올랐지만 주택 가격이 이제 떨어질 거다. 떨어지면 니네들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떨어져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떨어져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무리해서 투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올바른 재테크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끌고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똑같이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부동산이 폭락이 와서 정말 10억짜리, 20억짜리, 뭐 예를 들어서 20억이 넘는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이 1,000만 원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세계 경제가 파탄나고 우리나라가 파탄나는 거예요. 그러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망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망하고 그냥 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이 생이 마감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나 그리고 선진국 대열에 있는 그런 나라들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DTI나 LTV,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겪고 IMF를 겪으면서 그런 대출의 한도들을 축소하고 있는 부분들도 가계의 부채들을 그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조이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선진국 같은 경우에 아직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서울이나 강남권의 주택 가격은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많이 가격이 올랐지만은 조정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제가 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영원한 상승은 없거든요. 영원한 하락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상승장 속에서 내가 기회를 포착해서 나의 자산을 하나 늘리는 거고요. 그리고 하락하는 그 시장 속에서 내가 또 자산을 하나 늘리는 겁니다. 제가 오랫동안 부동산을 하고 경험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배운 것은 뭐냐면 부동산은 파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동산은 수익을 내려고 파는 것이 아니에요. 부동산은 한 개, 두 개씩 모으는 거예요. 사서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을 일구신 많은 분들이 다주택자인 이유 그리고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이유는 부동산을 팔지 않고 모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부동산을 판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판다면 더 좋은 상품으로 환가를 해가지고 대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죠. 무주택자 분들은 반드시 1주택자가 되셔야 됩니다. 주택이 하락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가슴이나 마음은 많이 아프겠지만 주택이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살 집 한 채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내가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동산은 시간은 사는 것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분들은 1주택자가 돼야 되고요. 1주택자가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제 채널을 보고. 제가 그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자산의 규모를 늘려야 된다. 그리고 1주택자만으로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내 집값이 상승하면 옆에 있는 갑돌이 집도 갑순이 집도 똑같이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택 이거 3억 5억 올랐다고 좋아할 필요 없다는
없다는 거죠. 왜? 옆집도 다 올랐기 때문에 내가 이 집을 팔고 똑같은 동일 수급권에 이사를 가게 된다면 비슷한 집으로 이사를 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더 싸게. 그래서 1주택자인 분들은 공부를 해서 2주택자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오류를 범하는 게 2주택자가 되면은 비과세를 받지 못하지 않느냐. 왜냐면 한 개의 주택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과세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내지 않고 순이익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을 비과세라고 하죠. 주택을 팔았을 때. 그랬을 때 오류를 범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주택자의 틀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2주택자가 되면 비로소 전세에 따른 자산 이득의 상승 또는 월세의 수익의 상승, 그런 것들을 본인이 스스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부를 하지 말라고 해도 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임성배 영상을 보지 말라고 하더라도 제가 얘기하는 임성배의 뭐 양도세라든가 이런 부동산에 대한 경기 경제 상황에 대한 부분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냥 보기 위해서, 내가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찾아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거품이다, 집값이 떨어질 거다, 뭐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은 투자자들이나 다주택자 분들이나 지금 자산의 불을 일구신 분들이 지금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지면 나 어떡하지? 불안해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떨어지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 더 핵심 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하나 더 사서 모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주택자 분들이나 주택이 더 떨어지기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분들은, 아, 주택 가격이 진짜 금리 인상도 내고 떨어지면 더 떨어질 거야, 더 떨어질 거야, 계속 기다려야지 하는 그 시간 속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적정 가격이 왔을 때 그런 주택들을 하나 두 개씩 사간다는 거예요. 규제도 완화될 거고. 왜? 건설사들이 많이 지은 그런 주택들이 소유자들이 없어가지고 미분양, 미계약 물량들이 남아 돌게 되면은 대출도 완화해 줄 것이고, 그리고 세제 혜택도 줄 것이고, 그러면 핵심 지역에 개발 이익이 있는 곳들, 그런 곳들을 투자자들이 모은다는 거죠. 그런데 집값이 무작정 하락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보니까 섬뜩해요. 주택 하락, 주택 폭락 뭐 치니까는, 제가 보니까 저도 무서워서 못 사겠어요. 주택을 투자를 못 하겠어요. 그냥 열심히 일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달에 80만 원씩 적금 넣기도 힘들지만 80만 원씩 1년을 넣어야지 1000만 원입니다, 여러분. 그 1000만 원을 10년의 적금을 넣어야지 1억이고요. 그리고 50년을 넣어야지 5억이에요, 5억. 그런데 누군가는 투자를 잘해가지고 3억, 4억, 5억을 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런 분들이 3억, 4억, 5억을 불로소득으로 벌었다고 하지만 절대로 불로소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만큼 열심히 공부했고 두려웠고 본인들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투자를 하고 자산을 늘린 거예요. 만약에 그분들이 5억을 손해를 봤다고 하면은 그 5억을 많은 사람들이 손실을 보상해 줄 겁니까? 안 해줄 거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떨쳐내고 이겨서 그러한 자산을 일구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넘어서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 유튜브 채널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신 분들도 많고요. 제가 이제 경매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서 경매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종잣돈을 모으고 그 종잣돈을 잘 활용해서 자산을 늘리면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돈도 잘 못 벌고 돈도 없고 자산도 없는데 종잣돈을 모으지 않고 본인이 소비 지출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서 할 거 다 하면서 산다는 거죠. 그러면서 신세 한탄을 하면서 이 멋진 좋은 인생을 마감한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지 못하면서. 그리고 이 종잣돈을 모으면 올바른 방법으로 재테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금리가 인상하고 그리고 집값이 거품이라고 느끼고 집값이 떨어졌을 때 떨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무리해서 투자한 사람들이에요. 무리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주택수 10채, 20채씩 늘린 사람들이라는 거죠. 저 외곽 지역에, 비조정 대상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찾지도 않을 만한 지역에 주택수만 늘려놓고 지금 막 부동산이 불장이니까 뭐 개수를 많이 늘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죠. 핵심적인 입지의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나 또는 본인의 그 수익형 부동산들을 안정적으로 늘린 사람들은 상관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금리가 오르면 물론 대출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돈을 더 내가 낼 수 있겠죠. 하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올바른 투자를 했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일 열심히 하면서 만약에 주택 가격이 폭락한다, 하락한다, 그러면은 좋은 주택을 하나 사가지고 내가 하나 더 늘리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금리가 인상이 돼가지고 대출 비용이 늘어난다? 그럼 내가 더 열심히 일해가지고 대출 비용을 상환하면 되는 겁니다.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뭐 큰일이 날 것처럼 그런 영상들을 올리면서 또 만약에 주택이 폭락한다, 하락한다 하면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산이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부를 늘리려고 하는 사람들, 올바른 재테크를 하는 분들이라면 그런 것들을 아주 많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주택자분들이 1주택자가 되고 2주택자가 되거나 주택수를 늘리거나 자산을 늘려갈 때 올바른 재테크, 안정적인 재테크, 그리고 입지가 좋은 부동산들을 내가 사서 모으는 전략들을 가지고 가면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입지가 좋은 부동산은 누구나 다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입지가 좋은 부동산은 누구나 다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아무리 주택 가격이 폭락을 한다고 해도 그 부동산을 누구나 갖고 싶어 한다는 거죠. 다만 이런 것들을 내가 선택할 수 있을 때 내 자산 규모에 맞게 올바른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해가지고 너무 많은 주택수를 늘리게 된다면 진짜 주택 거품이 발생하고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경제 위기가 오게 된다면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올바른 재테크, 그리고 심리적인 요인에서 내가 금리가 인상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초보자들은 엄청 지금 떨고 있을 거예요. 아, 나 대출 받은 거 많은데 어떻게 할까? 근데 고수들은 전혀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리 인상을 내가 통제할 수 있습니까? 통제 못 하는 거예요. 임성배가 통제 못 해요, 내가. 옆집에 갑순이, 갑돌이도 통제를 못 하는 거예요. 금리가 인상되면 거의 그거에 맞춘 나의 포트폴리오 전략들을 실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게 5%, 7%씩 그냥 한 번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경제가 망가지거든요. 0.25포인트, 0.5포인트 순차적으로 오르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진행되게 됐을 때 그에 따른 나의 대출에 대한 전략들을 또 변경하고 수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값이 거품이다.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얘기들이 많고, 집값이 뭐 폭락할 것이다, 하락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지방 갔다 오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연끌을 해가지고 사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이런 뉴스 매체나 언론들을 보면서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으실 것도 같아요. 2030 세대들이. 근데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채라면 그렇게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금리가 오르게 되면 더 열심히 해가지고 그 이자를 감당해내면 되는 겁니다. 그 상황에 맞게 나의 전략들이나 생각들을 변화시키고 행동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거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주택가격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정받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왜냐하면 너무나 이렇게 많이 오른 시기들이 있기 때문에 조정받는 시기가 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선택들을 하시면 좋겠고, 주택가격이 조정을 받으면 또 두려움에 떨어가지고 선택을 못 하시는 분들도 아마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제 임성배 TV 채널을 보시면서 올바른 재테크 마인드를 정립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게요.